차가운 북서풍에 지독한 미세먼지는 물러갔는데 이제부턴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절기상 소설답게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6도선에 그치며 아침과 기온이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대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와 경기 남서부, 충청 북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 호남과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최고 10mm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전북 동부에는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 지역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영남 동부 지역과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청주 8도, 광주 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산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의혹 키운 영상 공개입니다. 사실 언뜻 이 사진으로 보면은 뭐 동그라미가 돼 있긴 합니다만 누구지 싶기도 한데 이효정 기자, 의혹 키운 영상 공개 무슨 사연인 거죠? 네, 지난 2일 중국 고위 관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행방불명된 네.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샤이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37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영상에는 어제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주니어 테니스 이 결승전 개막식을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네. 펑샤이가 이 사회자 호명에 맞춰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 보시는 모습. 네, 네. 모습인데요. 이 영상을 올린 인물은 다름 아닌 중국의 관영 매체 편집인 후시진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후시진이 이 개막식 전날, 저 영상 이 전날 펑사이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영상도 이 본인의 SNS에 올렸거든요. 네. 이 영상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明天这不是11月20号吗？我们早就计划了。11月21号。 네, 20일 아닌가요? 21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게 네. 정말 11월 21일에 찍힌 영상이 맞다라는 점을 지금 이 편집인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키워드가 의혹 키운 영상이잖아요. 네. 이전에도 이 중국의 관영 매체 기자들이 펑샤이는 무사하다라는 취지의 사진이나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공개된 영상들이 최근 사진 맞냐, 최근 영상 맞냐, 정말 펑사이의 입장이 맞냐라는 의혹들로 더 불거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베이징 개막식으로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실종설은 가라앉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펑사이가 정말 강압 없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펑사이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거나 그게 네. 어렵다면 펑사인의 가족이나 뭐 대변인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 관영 매체가 번갈아가면서 대리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이 혹시 강제 촬영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기자가 펑사이의 모습이다라면서 최근 모습이다라면서 SNS에 공개를 했는데 최근 사진 맞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펑사이가 성폭행 피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 이메일을 세계 테니스 협회에 보냈다라는 관영 매체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협회에서 이게 정말 펑사이가 직접 쓴 메일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런 모든 이 일련의 논란들이 어떻게 보면 펑샤이 본인이 뭐 글을 올리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 뭐 환95 관영 매체의 어떤 편집인이 이걸 대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요정 기자 IOC에서 직접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중국의 인권 혹은 뭐 중국의 언론 통제와 관련한 국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 이걸 의식했는지 IOC 위원장이 직접 펑사이와 화상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토마스 바 IOC 위원장 포함해서 이 관계자들이 30분간 화상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중국 밖에 있는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펑사이는 베이징의 집에서 안전하게 본인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는 거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뭐 중국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네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예전에 뭐 판빙빙도 그랬었고요. 예, 뭐 찍히면 사라진다. 중국 정부한테 찍히면은 그냥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 그 영화배우 판빙빙 네. 출연료 뭐 탈세 문제로 한참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자오웨이 또 상장사 인수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안 했다고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예, 마윈. 그분도 한 1년 동안 사라졌다가 네. 지금 화면에는 나타나는데 경영에는 아직 복귀 못했죠. 뭐 정샹이라든지 또 이번에 나온 테니스 스타 펑샤이는 그 테니스 스타로 유명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른 게 판빙빙이나 이런 사람하고 네. 이 사람 피해자거든요. 네, 중국 전 부총리 그 장가오리한테 자기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도 사라진 거예요. 19일간 사라졌다가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피해자인데 미투 피해자인데 그러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해야 될 텐데 피해자를 사라지게 만들으니까 중국 정부가 저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은 자꾸 안 나타나는데 정부를 대변해서 언론사 관영 언론사들이 자꾸 대리로 해명해주고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새 국제사회에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저게 지금 인권 문제로 보이콧 움직임이 EU나 미국에 있거든요. 자꾸 이런 게 확대되면은 제대로 행사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국제 테니스 여성 테니스 협회 사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피해자 이메일이 펑샤이한테 왔는데 이거 본인이 쓴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내 이름도 하나도 없고 중간중간 커서가 있는 거로 봐서 좀 조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중국이 아직 민주주의를 갈 길은 멀었다. 저렇게까지 피해자까지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전직 부총리에 대해서 미투를 한 거는 중국 정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독재 정치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은 정말 투명한 세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인데요. 이 남성 굉장히 기분 좋아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돈벼락 어디 가야 맞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 돈을 어디서 난 건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미국의 한 고속도로 위의 얘기입니다. 네. 이 종이 조각들이 도로 위에 잔뜩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 다름 아닌 달러 지폐입니다, 저게. 네. 그 현금 수송차 문이 사고로 열리면서 20달러 그리고 1달러짜리 현금 뭉치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건데 네. 이걸 본 운전자들이 달리다 멈춰 서겠죠, 당연히. 허겁지겁 돈을 줍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린 건데 지폐를 한 뭉치 들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손 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남성도 보이고요. 이 도로에 떨어진 지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아니 정말 저런 돈벼락이면 뭐 누군들 맞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돈 주워서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저게 엄연히 말하면 정부 소유의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흘린 돈이라도 그냥 가져간다면 당연히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 돈을 습득한 사람들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그 돈을 반환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차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남녀도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둘은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네. 물론 주운 사람이 워낙 많아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48시간 안에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역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실게요. You can see that there's a lot of video evidence of people stealing the cash from the freeway and picking it up. So I highly suggest that we're working with the FBI now. It's a joint investigation. If anybody picked up cash, then we ask you to bring it into the CHP office in Vista immediately. 네, 우리나라도 처벌은 미국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흘린 돈을 가져간다면은 죄가 됩니다. 죽는 것도 죄가 되고요. 하지만 그 돈을 뿌린 사람이 반환을 원치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원치 않는 사람이 글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주순 돈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괜히 제가 돈벼락도 안 맞았는데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1일 네, 삼김 선대위인데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 항상 선대위가 계속 고민이었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현 기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좀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선대위 쇄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열린 이 선대위를 보니까 좀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첫 회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만들어 버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또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깊은 반성과 성찰만큼 더 높은 책임감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확인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이재명 후보와 사회자 그리고 청년 4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송영길 대표나 당직자들로 가득 찼던 기존 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뀐 모습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이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1일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새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청년이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회초리 맞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전국민 대책 회기를 하겠다 이렇게 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니 보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회초리 맞을 준비도 돼 있다.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초리를 맞은 건지 이재명 후보 오늘 울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충청 지역을 다녀왔는데 충남 논산시장에서 만난 이제 상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다가 잠시 울먹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과 그분들의 아픔을 개선하도록 1분 1초 작은 고난까지도 최대한 잘 쓰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앞서 보신 것처럼 말을 멈춘 채 잠시 이제 눈물을 이제 참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 이제 코를 훌쩍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새 좀 자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강한 이재명의 모습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민생을 뭐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거듭 사과하고 뭐 반성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울먹이는 모습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어떤 스트롱맨, 그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랑은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 김현 기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달라진 모습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제 휴일임에도 긴급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전권을 위임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는데요. 선대위 참가했던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모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모든 전권을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권한을 넘겨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선대위 구성도 이제 자기 본인 뜻대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어떤 민주당 선대위가 예상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직접 소통이 되는 이제 이런 인물들을 위주로 해서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른 의사 결정을 좀 자랑하는 좀 작은 규모의 가벼운 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당장은 이제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데 이제 우선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후보도 후보입니다만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압박, 프레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굉장히 이색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기준을 네. 이번 대선에 얼마나 헌신했냐, 이걸로 판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면서 뛰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이걸 이제 다시 쉽게 해석을 하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열심히 기여를 안 하면 다음 국회의원 공천 안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때문에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 뭐 후보 지지율, 국민의힘에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에게 좀 열심히 해달라, 뭐 이렇게 촉구한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천을 갖고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을 받은 것 같이 의원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천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이호정 기자, 이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뚜렷한 대책이 뭐냐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일요일 긴급 의총이 소집됐다 해서 달려갔는데 정작 뭐가 긴급인지 모르겠다라는 쓴소리를 올렸습니다. 당대표는 의원들 안 뛴다고 타박하고 혼자 10분 일장 연설을 하고 선대위 정권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상황을 김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의원들은 뛸 준비가 되어 있고 뛰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당대표는 그럼 후보가 알아서 해봐라 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뭐 변하는 상황에서 뭐 내부에 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굉장히 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는 변화인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위기의식의 발로잖아요. 왜 이 위기의식이냐면은 윤석열 후보는 선출되자마자, 확정되자마자 한 10%포인트 이상 급등했는데 네.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역벤션, 그 30% 초반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잖아요. 지난주 내내 지금까지 네. 거의 한 달 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당초는 원래 선대위를 꾸릴 때 원팀이 절실했죠.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등의 그 경선 불복 논란 때문에 원팀이 절실해서 네. 모든 의원들 190여 명에 이르는 모든 의원들을 선대위에 다 참여시키는 그야말로 메머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근데 원팀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느리고 기동성이 없다. 그리고 절실함이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거 구도 자체는 굉장히 나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도 한 10%포인트 이상, 많게는 뭐 15, 20까지도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일단 구도가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난주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성찰과 사과. 예를 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그 민간 사업자한테 폭리를 준 거에 대해서
성찰한다, 사과한다라고 사실은 정말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철회를 했잖아요. 네. 일단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중도나 유연성도 보이고 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 쪽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일단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선대위. 이재명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선대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원팀은 일단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기동성 있는 한마디로 몽골 기병 같은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맞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방향은 일단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맞는데 왜냐하면 기존 선대위는 너무 의원급 특히 중진 의원들 뭐 공동 몇 선 이상은 뭐 공동 선대위원장 뭐 급이 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신선함이 없어요.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실무형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외부 영입 인사를 좀 전면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외부 영입 인사는 중도층과 청년층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부 영입해서 선대위를 좀 그런 쪽으로 실무형 플러스 외부 영입, 중도 청년 지향형 외부 영입 인사를 이렇게 개편을 그런 쪽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의 이런 변화, 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것저것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랑의 어떤 차별성 이 부분도 좀 강조하면서 통일은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면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데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써요. 뭐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면 됐지 뭐 굳이 체제를 부인하고 뭐 누가 누구한테 흡수를 당했냐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발언, 민주당 강령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민주당 강령엔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칫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현 정부의 통일 기조와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대결 상태를 일단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로 한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수정부, 민주정부의 북한 지원 금액이 여러분의 상상이랑 반대입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했던데 유호정 기자, 이거 팩트 체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일부 자료를 기반으로 각 정부별 대북 지원금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이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면요. 일단 각 정부별 대북 지원금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네.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나눴는데 민간 차원은 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이런 기업이 송금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정부 차원은 그 외에 당국 차원의 뭐 무상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량 차관 같은 현물 혹은 뭐 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6개 정부의 대북 지원금을 다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많습니다. 뭐 정부 차원, 민간 차원으로 나눠뒀지만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모든 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진보 정부가 이 보수 정부보다 뭐 대북 지원금이 낮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저치의 대북 지원금을 기록한 거는 현재로선 맞습니다. 지금 통일부 이 통계가 2020년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21년도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이 봉쇄로 인해서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국경 봉쇄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또 대북 제재 현실로 인해서 지원이 어려웠던 점 그런 영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사실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지금 굉장히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좀 뭘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인 건지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9.5%입니다. 근데 보면 지난 한 일주일 전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5.6%포인트가 내려간 수치고요. 이재명 후보는 7.1%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번엔 0.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치열하게 좀 접전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조사가 이 당내에서 선대위를 좀 쇄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지난 19일, 20일 이 이틀간 이뤄진 조사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아무래도 저는 제 생각엔 이 선대위 쇄신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네. 지표가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여러 연구소에서 계속 여론조사에서 대여섯 개 이렇게 쭉 나오면 아 이게 트렌드구나 하는데 이거 딱 하나만 갖고 지난주에는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어디 연구소인가에서 한 18%포인트가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0.5%로 줄었다. 하나만 갖고는 믿을 수는 없고 조금 더 길어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원인을 뭐 찾는다면은 지난주에 워낙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결집 효과, 이 결집 효과를 밀어주자 이런 결집 효과가 위기의식으로 좀 몰렸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계속 중도 클릭을 많이 해요. 지금 그동안의 친문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사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중도층을 겨냥한 얘기를 조금 하니까 네. 중도층, 부동층 표심을 조금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분석은 가능한데 이거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이나 중도층 겨냥한 움직임 이런 거는 앞으로 진정성을 좀 더 봐야 되거든요. 진짜 말만 하는 거냐, 진짜로 움직이는 거냐. 진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뜻한 친문, 문재인 지지 세력의 따뜻한 중지에서 뛰쳐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판세는 저는 갈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윤석열 후보도 이 주말 동안 상당히 좀 고심하던 이 선대위 문제 어느 정도 좀 이 해결을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창 거론되던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교수,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까지 모두 함께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듯합니다. 일단이라고 말한 이유는 잠시 뒤에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으로 맡게 됐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라는 후보 직속 특위를 맡게 됐는데 선대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김한길 전 대표 어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다리 한번 봐주십시오. 어디 봐요? 밑에 봐달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중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심 끝에 결정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킹메이커로 총지휘관을 맡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책 구상 파트를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방문의 상징이자 국민과의 소통 착구 역할을 맡는 안을 구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전 대표 측,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 측과 오늘도 역시 통화해 봤는데요. 네. 새시대 준비위는 아예 따로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라 이 당에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 수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3김 체제가 아니라 2김, 그러니까 투톱 체제다. 이렇게 재미있는 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대위 안이 밝혀지기까지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 사이에 조율이 왜 오래 걸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길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정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선 때문만은 아니라고 자신이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원톱이 아니라 투톱 체제다라고 일단 김한길 전 대표 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니면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수아 기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직도 고심 중이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 어제는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장을 맡을 것이다. 상당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조금 톤이 달랐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 안건을 올릴 때 김 전 위원장 안을 뺀 안을 올린 건데요. 네. 윤 후보 어제와 오늘 발언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또 상임 그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맡으시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님께서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에 함께 하시기로. 김 전 위원장 사실 계속해서 선대위 구성원에 대해서 비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심정이 전격적으로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촌선대위 출범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윤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일각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직 없이 가는 건 어떠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밀고 땡기기인데 좀 김은 셌다고 봐야죠. 본인은 이제 원톱으로 하고 네. 선대위를 혼자 책임으로 하되 이제 슬림한 선대위를 갖고 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3김이 됐잖아요. 완김에서 3김. 네. 좀 기분이 좀 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밀고 땡기기라 결국은 합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나 합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산전수전 다급한 윤석열 후보니까 알아서 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했잖아요, 말을. 근데 번역기를 돌리면 하나로 번역이 돼요. 뭘로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자기 옆에도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상한 거 아니냐. 특히 김병준 그 위원장에 대해서 좀 내가 보기엔 불만을 좀 많이 표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는 뭐 하루 이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이번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긴 고심은 결국 밀고 당기기다라는 이런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사실 이 선대위 구성,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직도 고심 중이라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또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또 누가 한마디를 또 툭 던지더라고요. 네, 요즘 청년 소통 플랫폼에서 이른바 촌철살인 답글로 주목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잡탕밥이다. 매우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3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새로운 정치는 아니다. 역시 부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윤 후보의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받아서 할 말이 없다 라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결국 홍 의원 말대로 정말 끝까지 백의종군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경선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요. 홍 의원이 본인과의 통화에서 그냥 조용히 있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어떤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지금 본인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좋습니다. 네, 뭐 이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참여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곁 김혜경, 김건희 곧 등장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이후에 야구장에서 처음 이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세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 이런 걸 내조 유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거의 김혜경 씨가 광폭 행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낙상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을 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 이제 연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주말 유세 때 이제 충청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아내 김혜경 씨의 덕을 좀 톡톡히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충청도 방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및 근데 너무 부럽네요. 저는 엄마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기 너무 힘들고 학교 문턱이 너무 높은데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많이 마세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달려서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는데 이런 거라도. 네, 재밌는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충북의 사위가 아니라 충북의 딸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내를 치켜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혜경 씨의 고향이 충청도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김혜경 씨도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인지 비교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서면서 또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부부 동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충북의 딸이라는 말보다는 더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게 자기야 자기야 하는 게 훨씬 더 귀에 잘 들리던데 보니까 이 김혜경 씨의 백허그가 또 논란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이 부부 최근에 좀 어색함 없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해경 벨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경 벨트요? 네, 해경 벨트가 이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몸을 이제 상인 쪽으로 쭉 빼고 인사를 나누는 이제 모습이 잡혔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김혜경 씨가 뒤에서 두 손으로 이재명 후보를 꼭 감싸 안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상인과 주먹 인사를 나누려 할 때 김혜경 씨가 뒤에서 꼭 안아주는 이 모습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리면서 해경 벨트가 뭐 나를 지켜준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또 이 좀 스킨십을 하는 모습에 이제 또 말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김현 기자. 이재명 이제 김혜경 씨 부부가 네. 야구장에서도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네. 방송에서도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서 좀 이렇게 살가운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후보 이번에도 해경 벨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애정 어린 모습을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김현 기자는 집에서 그러면 뭐라고 부르나요? 저는 여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기야가 아니라 여보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앞에서 하긴 했는데 김혜경 씨도 울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전 현충원을 찾는 모습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네. 여기서도 김혜경 씨가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연평도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김 씨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김 씨가 이렇게 공개 석상은 물론이고요. 최근 랜선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후보가 먼저 나서서 네. 이 랜선에서도 애정을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현충원 방문 전날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현충원 일정이 갑자기 잡힌 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좀 예상보다 일찍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보고 싶어서 빨리 오라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이 고3 수험생 그리고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방송이었는데 여기서 김 씨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이들에게 좀 재미있는 조언이나 뭐 위로 같은 거를 전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일찍 불렀다라는 둥 이런 얘기 좀 오글오글 하긴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네, 이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 김혜경 씨의 등장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김혜경 씨가 보완을 해주는 이 이재명 후보의 그 단점이랄까요?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어떤 일단 점을 보완하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좀 마초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고 추진력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마초적인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네. 여성들이 좀 이렇게
좀 신사 같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마초적인 이미지를 가진 남성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좀 그거보다 신사 같은 남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형수요소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한테 좀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래서 아마 김혜경 여사가 같이 이제 동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희석시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동반하는 게 낙상 사고 이후에 불화설도 잠재우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재명 후보의 여성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김건희 씨가 아직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아직 등장을 못 하고 있는 것과 대비시켜서 우리 부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 좀 대비시키려는 효과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굉장히 김혜경 씨 자체가 보니까 뭐 여보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뭐 신세대는 아닌데 신세대 뭐 부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살갑고 보기 좋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말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배우자 캠프가 아니라 선대위 내 배우자 팀이었는데 옛날에는 네. 이번에는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예 배우자 실로 성격해서 의원을 아예 실장으로 두는 정도로 좀 역할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조금 좋은 효과를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면은. 네, 지금 은영매 위원도 이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랑 어떤 차별화를 좀 강조하는 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김혜경 씨의 광폭 행보에 비해서 이 김건희 씨는 좀 조용합니다. 이효정 기자. 그래서인 건지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를 겨냥하는 것 같은 이런 또 공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기사에 달린 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한 네티즌 댓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을 전부 팔아야 하냐, 소액 투자자를 등치는 주가 조작을 처벌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윤 후보가 이 자본시장을 잘 모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김건희 씨까지 이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이런 김건희 씨 언제 등판하는 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여성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 배우자들이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배우자 포럼, 이른바 배우자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인사 배우자들이 모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함께 활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김 씨의 공개 활동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윤 후보와 김 씨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발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만약 김 씨가 받아들인다면 첫 행보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일단 이양수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은 윤 후보 측과 조율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점이 되면 김 씨도 공개 행보를 할 거다라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김 씨가 후보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 취약 지역으로 뽑히는 뭐 호남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첫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거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취임 후 두 번째 대화 부동산 질문은 드디어입니다. 제가 현재 권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말에 좀 어폐가 있죠. 차기 대선만 논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어제 저녁 상당히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집에서 아마 식사하시면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이 대화를 했었죠. 2년 만에 이루어진 이 진행이었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의 이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당연히 부동산 문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텐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초과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드디어 이렇게 올 게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하면서요. 부동산 대책을 조금 더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눈에 띄는 점은 최근의 대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네. 부동산 공급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임기 내에는 최대한 해결을 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신 정부에 남은 이제 최대 실책인 부동산 문제를 실책만으로 남겨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쉽다, 송구하다라고 수차례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2년 전에는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보면 2년 전엔 자신 있었는데 어제는 좀 송구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도 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어제 부동산에 대해서 뭐 미안함을 표시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반성, 성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문 대통령도 부동산이 안정세에 들어갔다. 진짜 안정돼서 안정된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할래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쉬는 거예요. 쉬는 건데 이걸 안정세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환자로 말하면은 지금 해열제 먹여서 온도를 억지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치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안정세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시장을 무시한 지금 정책, 세금, 이 종부세 뭐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없이 무조건 안심하라. 이 정부 내에서 해결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대책이 없이 지금 정부가 저는 손 놓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국민의 대화 보고 많이 실망한 게 너무 편안한 사람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주제로 진행을 한 거 아니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화가 난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얘기도 듣고 또 질문 한번 받으면 그 질문한 사람이 추가 질문도 좀 받고 긴장감이 오가면서 화살이 날라오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일요일 날 저녁에 아주 편안하게 진행하니까 제가 보기엔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률 걱정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 윤영걸 대표께서.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호정 기자, 사실 이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 생각, 왜 고발사주 안 물어보지? 왜 대장동 안 물어보지?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정치 중립 문제를 고려해서 이 대화 주제를 일상 회복과 민생 경쟁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든 받겠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불로소득 그리고 초과 이익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답변이 나왔는데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네.
근데 이수아 기자, 지금 보면은 이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재미없었다, 뭐 편한 사람들하고만 데리고 얘기를 했다라는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청와대 자체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청와대는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직접 평가를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실게요.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서 아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군요 할 때 그 드디어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딱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주제를 확대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물론 소화할 수 있겠지만 특정 주제에 편중되거나 혹은 아주 자극적이고 때로는 아주 정치적인 주제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일상회복과 그 이후에 우리의 계획이니까 그런 쪽에 좀 중심을 맞춰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했었던 거죠. 네, 부동산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문 대통령의 심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정치 주제가 제외된 이유가 혹시 청와대 요청이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지나치게 주제를 확대하면은 자극적인 내용에 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된 부분이다라고 조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만 다뤄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려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